인지기능 저하, 낙상, 골절, 심하면 다른 합병증까지 생길 수 있는 근감소증. 근감소증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박석준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이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게 몸에 힘이 빠진다, 기력이 없다, 전보다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물건을 드는 게 힘들어지셨다면 좀 조심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현상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몸의 근육이 감소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준 매일 사코페니아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근감소증 때문에 몸에 힘이 빠진다. 이게 결국은 근육이 줄어든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네, 예. 맞습니다. 그 사코페니아라는 말은 되게 생소하실 텐데 예. 사코라는 근육이라는 뜻의 단어와 페니아가 감소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코페니아는 말 그대로 근육이 감소한다라는 아하. 그런 의학적 용어입니다. 근감소증을 이제 겪게 되면은 네. 주로 이제 팔과 다리 뭐 이런 데 주요한 근육들이 있죠. 골격근이라고 하는데 네. 이런 골격근들이 이렇게 줄어들면서 정상적인 활동이 조금 어려워지는 그런 증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코페니아, 즉 근감소증이 나타나게 되는 원인은 예.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아직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육을 담당하는 세포들이 노화하고 그다음에 이 영양이 불균형하게 이렇게 섭취가 됐을 때 네. 몸에서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한 30대가 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근육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50대 이상, 60대가 네. 넘어가면서 굉장히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는 그런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러운 현상을 넘어서 결국에는 병원을 찾아야 되는 질병으로 발전이 된다는 말씀이실까요? 네네, 맞습니다. 그 비만이 네. 예전에는 그냥 단순히 식이 조절을 못하고 좀 뭐 게으르거나 이렇게 예. 관리가 안 되면 되는 거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인식이 됐었지만 결국 비만도 질병으로 규명이 됐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이 또한 단순한 노화 현상의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이것은 질환으로 분류됩니다. 어허. 그래서 2016년에 미국이 제일 먼저 그 예. 질병으로 인정을 하면서 질병 코드를 부여했고요. 2018년에는 일본도 했고 작년 2021년에 한국도 이것을 질병으로 인식해서 질병 코드를 부여했습니다. 그냥 힘이 빠진다. 뭐 요 정도까지는 저희가 그냥 쉽게 이야기들을 하는데 좀 구체적인 증상이 있습니까? 네, 일단 근육이 빠지게 되면은 네. 일상적인 움직임들이 좀 부자연스러워지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 이렇게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신호가 바뀌려고 그럴 때 조금 빠른 걸음으로 걸을 때 네. 약간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들기도 하고 또 어르신들을 보면 좀 뒤뚱거리면서 걷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전조 증상으로 다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현재까지는 아주 유일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이 정도면 질병이로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경계선이 네네. 있을 텐데 예. 근감소가 질병으로 이어지는 확률은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그 질병 코드가 부여된 지가 사실은 오래되지 않았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예. 정확한 유병률에 대한 통계는 아직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국민 영양조사에 네. 따르면 우리나라 60세 이상 여성이 약 한 30% 정도가 그런 증상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60세 이상 여성분들의 10명 중에 3명은 네. 근감소가 있다. 네. 예. 그리고 통계적으로 그 조사에 따르면 남성보다는 한 1.5배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80세가 되면 예. 남성, 여성 모두 다 공히 말씀하신 대로 한 3분 중에 한 분은 이제 그런 증상을 좀 겪고 계신 걸로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집에서 자가 테스트를 할까요? 이렇게 네네. 좀 알아볼 수 있는 테스트 간단한 방법이 좀 있을까요? 네, 아직까지 의학적으로 네. 이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는 이제 그런 방법은 아직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여러 학회에서 네. 또는 연구단체에서 계속 제공하는 그런 추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가적으로 진단을 하는 방법은 이제 일단 설문이 있고요. 설문에 한 5가지 문항 정도가 있는데 예. 물건을 드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가 또는 직립보행을 일정 거리를 하는데 네. 비틀비틀거리지 않고 똑바로 가는가 예. 그리고 의자에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데 뭐 5회 이상 하는데 힘든 정도가 어느 정도 되나 네.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계단을 오를 때 하는 그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걸 보고 본인이 매우 힘들다 아니면 별로 힘들지 않다 해가지고 예. 스코어링을 해서 네. 그 점수를 갖고 진단하는 방법이 지금 일상적으로 좀 쓰이고 있고요. 네. 병원에서 일부 병원에서는 근육량을 직접 측정하고 그렇게 해서 진단을 하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아주 쉽게는 집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핑거링 테스트라고 해서 예. 이 엄지와 검지로 이렇게 링을 만들고 네. 이렇게요. 네. 본인의 종아리의 가장 두꺼운 부분을 예. 측정을 했을 때 네. 이게 헐겁게 종아리가 빠져 있으면 이 근감소증이 지금 진행되고 네. 있다라고 자가 진단을 일단 할 수 있고요. 이것들이 학회에서도 네. 어느 정도는 인정을 받아서 손쉽게 자가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아유 원래 나이 먹으면 다 그래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현실은? 네, 지금 사코페니아라는 그 연구 분야가 네. 시작된 지가 한 30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의학계에서도 네. 사실은 되게 핫한 지금 연구 분야이고 예. 축적된 데이터가 이렇게 많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지금 홍보가 좀 부족한 거 사실이죠. 네. 그리고 대부분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예.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근육은 단순히 이런 움직임에만 관여하는 게 아니라 네. 온 몸의 한 50% 정도, 저희 체중의 한 50% 정도 차지하면서 그 기능 이외에 네. 다른 중요한 기능들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이 당을 섭취했을 때 저장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에너지 형태를 저장했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사용한다든지 예. 그래서 몸의 이 항상성이라고 하는데 항상 이 변화에도 잘 그 중심을 잡고 버틸 수 있도록 하는 그 항상성의 근육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몸에 좀 힘이 빠졌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다른 질병으로 이어지는 케이스가 속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규명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혈압이나 혈당, 뭐 고지혈증 이런 네. 그런 부분이나 심혈관계 계통의 질병으로도 이어지고 이 머슬 브레인 엑시스라고 해서 네. 근육이 뇌 기능에도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새로운 학설들이 네. 이제 사실로 증명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인지능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쪽으로까지 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근육을 지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사실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이 연구가 좀 더 활발하게 좀 대비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네. 국내에서도 관련해서 연구가 좀 많이 이루어진 편인가요? 현재 실적은 어떻습니까? 네, 국내에서도 이제 의료진들이 그 해외 이 근감소증 학회 같은 데 가면서 아주 활발하게 연구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식품 회사들도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못 갔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아직은 치료제가 개발이 되지 않은 분야라서 제약 회사들도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네.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제 막 이 연구들이 진행이 되는데 주로 노인들의 집단 또는 정상적인 시니어들의 집단에 대해서 영양 보충과 네. 운동을 같이 병행시켰을 때 어떤 개선 효과가 있는가에 네. 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네. 이런 국내 연구기관들과 함께 연구를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그 결과들을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한 2015년에는 이 평창군 코호트라고 해서 네. 서울 아산병원하고 같이 연구를 해서 노인들에게 이 단백질을 섭취시켰을 때 또 운동과 병행시켰을 때 어떤 개선점이 나타나는가를 네. 확인하고 그래서 이 노인의 신체 기능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낙상이나 아니면 노쇠, 네. 사망 예측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이루어진 그런 지수가 있는데 그 지수가 향상되는 것도 규명을 한 바 있고요. 그리고 또 2019년도에는 저희는 아주대학교하고 또 경희대 동서의학대학원하고 같이 이 건강한 50대에서 80대 남성 여성에게 12주 동안 단백질을 섭취시키고 같이 네. 운동을 병행했을 때 근육량하고 근력이 향상되는 거를 유의적으로 향상되는 걸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네. 해외에서는 이미 사코페니아가 질병의 일종이라고 인지하는 연구 결과가 상당히 더 많다는 그런 네. 이야기겠네요. 네, 국내보다는 당연히 해외 쪽에 지금 저희보다 먼저 시작한 예. 해외 쪽에 이 연구 결과들이 좀 많이 있고요. 이게 왜 생기는지 그리고 이게 생겼을 경우에는 병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네. 그러려면 이걸 막으려면은 최대한 지연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럼 영양소를
어떤 영양소를 얼만큼 먹여야 네. 되는지, 어떤 운동 프로그램을 적용시켜야 하는지 이제 네. 이런 중심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치료보다는 예방에 더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리 이런 전조 증상이 나타나기 그 때라든지 아니면 그쯤 나이가 됐을 때부터 이런 적극적인 영양 섭취와 운동을 통해서 네. 그 근육을 지키는 이런 쪽의 연구 결과들이 해외에서도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막을 수가 없다면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서 이제 그 증상을 늦추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말씀이신 건데 네. 혹시 집에서 할 수 있는 어떤 뭐 예방법이랄까요? 먹는 것이라든지 네. 어떤 걸 좀 주의해라 이런 걸 좀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당연하겠지만 균형적인 그 영양 섭취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무조건 단백질을 많이 먹는 게 좋은 건 아니고요. 균형적인 영양 섭취를 골고루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보고된 바로는 근육 운동을 통해서 근육이라는 것은 운동을 하면서 손상되었던 근육 조직을 다시 단백질이라는 근육의 재료를 네. 집어넣어서 다시 재생시키면서 근육이 생성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운동을 좀 하시고 예. 그리고 이런 운동들을 그 일본에 저희가 이제 노인의학회 그 연구소하고 같이 미팅을 해보면 간단한 운동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발을 내리고 뭐 TV를 보시거나 이럴 때 발목을 이렇게 까딱까딱 하면서 이 종아리 근육 예. 여기를 이렇게 늘리는 이 근육을 키우는 운동 같은 것들 많이 하시고요. 그다음에 걸음걸이도 그냥 편안하게 산책을 하는 게 아니라 한 보 정도만 더 크게 걷는 네. 좀 더 좀 더 보폭을 조금 더 크게 해서 걷는 네. 그런 운동들을 좀 많이 제안들을 드리고 그리고 노인분들이 이제 대부분 이렇게 근감소증이 왔을 때 네. 끝에 가서 갑자기 이제 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는 케이스는 네. 이 낙상하거나 이 뼈가 아하. 부러지셨을 때예요. 아예 운동 자체를 못하게 네. 되는 그런 그렇게 경우가 누워 계시는 있었군요. 기간 동안에 예. 아주 급격하게 근육이 빠지게 되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다치지 않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가장 기본은 일단은 근육을 키울 수 있는 계기, 운동을 해야 되는 거고 네네. 단백질 보충이 상당히 필요한데 네. 단백질을 보충을 해야 되니 이걸 두부를 먹어야 될지 계란을 먹어야 될지 뭐 이런 것들도 좀 헷갈리고요. 네네. 그냥 차라리 아유 편하게 하루에 그냥 단백질 이걸로 좀 보충을 하자. 뭐 젊은 사람들 운동할 때 벌크업 하듯이 네. 어떤 그런 것들을 마셔야 되는 건지 네네.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자기 체중으로 기준으로 환산하시면 제일 편한데요. 예. 예를 들어 본인 체중이 60kg면 음. 60g을 드시는 걸 아하. 권장을 하는 거고 예. 70kg면 70g을 드시는 걸 권장을 합니다. 예, 예. 이건 하루 기준이고요. 음. 만약에 60kg다. 네. 60g을 섭취하신다면 한 끼당 3끼를 드신다면 네네. 20g 정도씩을 한 끼당 섭취해야 되는데 한 끼당 단백질 20g 정도를 먹으려면 예를 들면 소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는 한 100g 정도 100g 고기를 드셔야 되고 달걀에 같은 경우에 달걀 흰자를 기준으로 한 두세 개 정도 어이구 드셔야 되고 두세 개 한 끼에 하루에 예, 하루가 아니라 한 끼에 한 끼에 아이고 만약에 우유를 드신다 그러면 예. 한 6잔 정도를 쉽진 않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시기에서 일반 어느 정도까지는 단백질이 섭취가 됩니다. 예, 예. 하지만 저희 나라처럼 이 약간 채식 위주의 음. 이런 식단을 갖고 있는 저희 나라는 그 단백질이 섭취가 좀 부족한 네. 상황인 거죠. 매 끼니마다. 아. 다만 연세가 더 많이 드시면 예. 섭취된 단백질이 그대로 다 들어가지 않고 그렇죠. 손실이 좀 되거든요.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한 20%에서 한 50%까지도 어허. 더 많이 드시는 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근육이 줄어든다. 또 그걸 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사회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갑자기 이 일상생활이 힘들어질 정도로 근육량이 줄었다. 내 다리가 왜 이렇게 가늘어졌지?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상당히 좀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평소 운동, 음식, 또 필요하다면 영양제까지라도 좀 꼼꼼하게 챙겨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소장님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가게 운영에 어려움을 느낀 소상공인 대출자가 33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출 원금의 최대 80%를 감면해주는 새출발 기금에 대해서 전해드립니다.
새출발기금은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전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재산보다 갚아야 할 대출이 더 많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은 연체 기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연체 기간이 90일 이상이라면 대출 원금을 최소 60%에서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90일 이상 연체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70세 이상의 고령자라면 원금의 최대 90%까지가 감면됩니다. 원금 감면은 단 한 번 신청이 가능하고요.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는 담보 10억, 무담보 5억으로 총 15억 원입니다. 하지만 연체 기간이 30일 이상 90일 이하인 경우에는 원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데요. 대신에 연체 기간에 따라서 대출 금리를 중저금리로 감면받을 수가 있습니다. 원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기존에 어떤 대출을 받았느냐에 상관없이 대출이 모두 분할 상환으로 전환되는데요. 이 상환 기간은 최대 10년까지 지원됩니다. 새출발기금은 오는 10월부터 1년 동안 신청을 받습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방문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때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전금 수령 확인서와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는 9월 말경에 개설된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생활플러스였습니다. Five, four, three, two, one, zero. Ignition. 달 탐사선 다누리가 발사되며 우리나라는 달 탐사의 첫걸음을 내디뎠는데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김대관 달 탐사 사업단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정화영 아나운서, 네. 혹시 인류가 가장 먼저 지구 외의 다른 행성에 발을 디딘 사람 이름 아십니까? 달에 발도장 찍은 닐 암스트롱 아니겠습니까? 정확하십니다. 뭐. 자, 인류 역사상 네. 최초로 달을 밟은 사람 바로 닐 암스트롱이었고, 당시에 전 세계 5억 명의 인구가 껑충껑충 뛰면서 이 달 표면을 탐사하는 닐 암스트롱의 모습을 TV로 지켜봤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 당시에 그 네. 모습을 지켜보면서 실제 우주 탐사 능력이 있건 없건 모든 국가의 사람들이 우주 탐사의 꿈을 꾸기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8월에 미국 플로리다에서 다누리를 쏘아 올리면서 달 탐사를 향한 여정을 시작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렇습니다. 우주를 향한 첫걸음을 뗀 달 탐사선 다누리에 거는 기대 그만큼 굉장히 높은데요. 자, 오늘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달 탐사 사업단의 김대관 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맞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다누리, 뭐 다 누려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니면 달을 누려라 해서 다누린가? 뭐 이런저런 생각도 하는데 구체적으로 의미부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다누리라는 의미를 먼저 물어보셨으니까요. 예, 예. 이름은 아시다시피 올 2월에 한 달 정도 대국민 공모를 통해 가지고 선정된 이름이고요. 네. 그 의미 자체는 달을 남김없이 다 누리고 오라는 응원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때 당시 아마 6만 건 이상이 어.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예. 상당히 국민분들께서 많은 관심이 있구나 우주 탐사에 그런 걸 느낄 수 있었고요. 아마 기술적인 아니면 과학적인 가치로 보면 네, 네. 대한민국 우주 기술, 특히 과학 기술의 발전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상당히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이 지구 중력장을 벗어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국가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예, 맞습니다. 주요 몇몇 우주 선진국들에 의해서 예, 주로 예. 독점되다시피 된 기술이고요. 이번에 저희 다누리가 달에 가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다면 네. 저희 나라도 이제 세계 7번째 달 탐사국이 되는 거고 네. 달 탐사 선진국과 어떻게 보면은 같이 대열에 합류할 수 있는 아하. 그런 기회가 되는 거죠. 저희가 그 뉴스를 통해서도 이제 봤습니다만 그 다누리의 긴 몸체 안에 네.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소개되는 것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네네. 단장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다누리를 간략하게 좀 소개해드리면요. 예. 크기는 솔라우레이라고 태양 전지판을 폈을 때 약 제일 긴 쪽이 이제 6m 정도 되고요. 예. 그 나머지 두 쪽은 한 3m 정도 되는 정도의 크기입니다.
전체 무게는 678kg 정도에 어허. 해당되는 사이즈고요. 예. 지금 현재 다누리에는 총 6개의 탑재체가 실려 있습니다. 6개. 예,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나사가 제공한 섀도우캠이라고 하는 음. 연구 음영 카메라가 되겠고요. 예. 나머지 5개는 우리나라에서 직접 개발한 탑재체가 되겠습니다. 어허. 그래서 일단은 그 탑재체에 대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예, 예. 기본적으로 저희 항우연에서 개발한 고해상도 카메라, 고해상도 카메라. 네, 달 표면을 100바이 100이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달 표면에서부터 100km 고도에서 달을 정밀 촬영하는 그런 카메라가 되겠고요. 예. 달 표면 영상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2030년 초에 착륙선을 보낼 예정입니다. 어허. 거기에 그럼 거기서 어디에 착륙선을 그렇죠. 착륙시킬지. 착륙 후보지의 자료로 예. 이제 쓰일 거고요. 천문연에서 만든 평광영상 카메라. 이거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로 달 전면에 평광영상 맵을 만들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지질자원연구원에서 지금 이제 감마선 분광기. 이 센서 같은 경우는 달에 있는 그 원소, 어떤 원소들이 구성되어 있는지 예, 예. 그 자원에 대한 정보를 어허. 얻게 됩니다. 예, 예. 또 경희대에서 만든 자기장 측정기는 달 환경 내에서의 자기장 분포 맵을 만들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전자통신연구원에서 지금 개발한 DTMPL 우주 인터넷 기술을 검증하는 탑재체가 되겠고요. 어허. 달에서 세계 예. 최초로 우주 인터넷을 검증해보는 이제 그런 시험을 하게 됩니다. 달에서 인터넷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 네. 예. 그걸 처음으로 시도해서 검증해볼 계획이고요. 예. 마지막으로 나사가 제공한 섀도우캠 연구 음영 카메라 같은 경우는 달의 북극 또는 남극에 있는 연구 음영 지역을 촬영을 해서 예, 예. 얼음이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자료는 현재 지금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수행하고 있는 아르테미스 예. 유인 탐사선을 보내서 착륙 후보지 선정할 때 그 네. 자료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그럼 물이 있는 곳이다 그러면 사람이 한번 내려가서 직접 뭐 달에 있는 물을 캐내볼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 목적입니다. 사실은. 달에 사람을 보낸다는 거는 네네. 아무 데나 보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어허.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영역을 미국에서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예, 예. 사람이 거주하기 위해서는 물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어허. 만약에 얼음이 있다면 그 지역에서 거주할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지겠죠. 이 다누리가 싣고 가는 이 과학 장비들 네. 이게 국산, 그러니까 한국 기술로 개발한 장비들이 많은데 네. 우리 기술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 네. 뭐 이걸 검증하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 검증 정도를 넘어서서 세계에 우리가 이만큼 발전했다라는 이제 과시하는 뭐 이런 정도가 더 큽니까? 어느 정도 단계죠? 검증은 당연히 되는 부분입니다. 예, 예. 예. 아마 저희가 목표한 그 기간 안에 목포 예. 궤도에서 아까 말씀드린 탑재체들이 성능을 충분히 발휘한다면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네. 자료들 이게 과학적이든 기술적이든 자료들이 출력이 될 거고요. 분명히 그 과학적인 자료들은 지금 많은 나라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을 위해서. 그래서 저 세계적으로도 공동 연구도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적 측면에서의 자립화에 대한 검증은 당연한 거고요. 네. 그걸 넘어서서 저희 또한 과학적인 의미를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예, 전 예. 세계적으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겠죠. 다누리의 모습을 이제 확인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왜 위성이 이게 검은색일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나 계시더라고요. 네. 이게 뭐 빨간색도 있고 흰색도 있고 이제 색깔들은 많은데 왜 하필 위성이 검은색으로 보이는 것인지 아니면 뭐 검은색으로만 해야 하는 것인지 이런 질문들도 있던데 답변이 뭔가요? 주로 많이 보시면요. 저궤도나 정지궤도급 위성들을 많이 보시면 공통적으로 조금 노란색의 그러니까 금빛을 냅니다. 약간 금박이 씌어져 있죠. 네, 예, 그렇게 예. 돼 있죠. 근데 대부분 이제 그런 형상을 색깔을 띠게 된 이유는 위성체의 최외곽에 우주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아주 얇은 다층 방막을 씌우게 되거든요. 예. 그걸 이제 에메라이라고 하고 다층 방막 단열재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그 다층 방막 단열재의 제일 외곽에 네. 색깔이 노란색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노란색 또는 금빛으로 보이게 되죠. 예, 예. 근데 저희 다누리 같은 경우는 그 최고 외곽층에 한 층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층이 검은색이에요. 네, 네. 근데 검은색의 이유는 그 층이 카본, 탄소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저희 다누리가 특이하게 검은색으로 보이는 거고요. 예, 예. 저희가 그 카본의 층을 추가한 이유는 이 카본 재질 자체가 전도성이 좋기 때문에 네.
저희 다누리처럼 아주 심우주를 탐사하는 그런 위성들은 정기적으로 우주 환경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서 위성체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한 층을 더 추가해서 그렇게 검은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번에 그 다누리가 달로 간다. 뭐 해서 궤도는 어떻다 이렇게 네. 하는 뭐 TV 뉴스도 있고 신문에서 이렇게 그림 설명도 있습니다.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생각하는 게 아니 분명히 버스를 탔었을 때 이쪽 방향으로 가면은 가까운데 왜 이렇게 반대쪽 방향으로 가가지고 휙 한 바퀴 돌아가서 절로 가지? 이게 방향 잘못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이게 이유가 있다면서요? 네, 많이들 이제 아시는 것 같아요. 네. 달에 가는 방법을 이제 설명들 할 때 음. 직접 가는 방식, 예. 즉 한 3일에서 4일 정도. 특히 이제 사람을 보내는 경우에는 방사성 노출 시간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보내야 되기 때문에 예, 직접 예. 전이 방식을 쓰고요. 그 외에 이제 유인이 아닌 경우는 주로 한 4주 정도 걸리는 위상 전이 방식이라고 하는 방식이 예, 예. 있습니다. 그거는 지구를 한 여러 바퀴 돌면서 원지점이라고 하는 궤도의 한 먼 지점을 자꾸 키워가면서 예, 예. 달에 근접해 가는 그런 방식을 주로 쓰죠. 근데 이제 저희 다누리 같은 경우는 예, 예. 4주가 아니라 4.5개월이 걸리는 아주 긴 코스를 이용을 하는데요. 네. 그 이유는 달과 지구뿐만 아니라 태양의 중력까지도 이용을 해서 네. 달 쪽으로 출발하는 게 아니라 태양을 향해서 출발을 해서 다시 지구 중력과 달의 중력에 의해서 다시 돌아오는 그런 궤적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용을 하게 되면 예. 가는 시간은 상당히 길어지지만 그 달에 진입할 때 들어가는 연료를 상당히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무게 문제가 좀 있어서 그거의 해결 방안으로 전이궤도 방식을 이렇게 BLT라고 하는 예, 예. 오래 걸리지만 연료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달 도착하기 전까지 이제 부지런히 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 중간중간 어떤 뭐 지구로 보내온 어떤 자료들이 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8월 5일 발사가 돼서 지금 궤적 수정 기동이 한 2번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졌고요. 현재 지금 저희가 계획했던 궤적도로 지금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지금 거리는 한 154만 킬로 정도 떨어져 있고요. 와, 네. 아마 아시겠지만 지난 8월 26일 날 네. 지구에서부터 124만 킬로 떨어진 거리에서 지구하고 달을 동시에 촬영해서 저희한테 영상을 보내왔었고요. 아, 그거 봤습니다. 예. 예. 그 이후에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탑재체들에 대한 기능 검증이 지금 수행되고 있고요. 네, 네. 또 일부 특수 촬영 임무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달 궤도에 들어가서는 어떤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까? 실제적으로 달 궤도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수직 방향으로 음. 어떻게 보면 사과를 봤을 때에 네. 사과 위 아래만 계속 도는 형태입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이 사과가 서 있지 않고 네, 네. 자전을 하기 때문에 모든 면이 다 깎이는 구조가 되겠죠. 예, 그래서 그러네요. 다누리는 그 100km라고 하는 고도를 네. 계속 유지를 하면서 일정한 방향으로 돌지만 자전하는 달에 의해서 모든 면을 스캐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6개의 탑재체들이 네. 각각 고유의 임무를 이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달 표면도 촬영하고 평광 영상도 찍고 이 평광 네. 영상 같은 경우는 지구에서 찍을 수도 있지만 워낙 38만 킬로라고 한 먼 거리에서 찍기 때문에 해상도가 좋지는 않아요. 특히 또 하나 문제는 달 뒷면을 바라볼 수가 없죠. 그렇죠, 지구에서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저희가 KPLO의 폴캠이라고 하는 카메라를 이용하면 세계 최초로 달 뒷면까지도 고해상도의 평광 영상을 찍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예. 그리고 아까 다양한 뭐 자원에 대한 데이터 확보, 그다음에 또 나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극지방을 항상 2번씩 지나가니까요. 네. 그 얼음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특수 촬영을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다누리의 업무 수행 기간은 총 얼마나 되는 건가요? 지금 계획은 저희가 5월 말 12월 31일까지 그 아까 말씀드렸던 100바이 100 고도에 안착하는 게 목표고요. 일단 그 다음부터는 달궤도에 지정이 됐으니까 내년 23년도 1월 한 달 동안 네. 자동차도 이제 뭐 시험 운영하듯이 다누리도 이제 한 달 동안 시험 운영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12월 말까지 저희가 정상 임무를 수행하게 되고요. 네. 어허. 네. 그 이후에 만약에 연료가 조금 남는다면 네, 네. 연장 임무까지도 저희 고려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임무를 수행을 할 텐데 그때마다 매번 좀 주기적으로 달에 숨겨진 모습들이 계속 공개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저는 충분히 뭐 그럴 기회가 많을 거라 보고요. 네. 아마 저희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가 크게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 JFK, 그러니까 존 F 케네디가 미국민들한테 연설을 할 때 앞으로 10년 안에 사람을 보내겠습니다. 사람을 달에 보내겠다 이런 목적을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준비를 해서
실제로 달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우리 같은 경우도 이제 다누리 이 프로젝트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계획이 돼서 진행이 됐을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몇 년간의 프로젝트였습니까? 16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올해까지 이제 7년이 되는 네. 그런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좀 우여곡절도 있었고 예, 예. 사업 기간이 한 3번 정도 변경되는 또 어려움도 있었지만 참여하신 그 연구자분들하고 특히 또 나사의 협력에 의해서 중간중간에 그 생겼던 문제들이 좀 많이 잘 해결이 됐고요. 예. 현재는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성공적으로 발사가 되고 달까지 지금 순항 중에 있습니다. 이 다누리 발사로 우리나라도 이제 달 탐사 경쟁에 본격적인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네, 다누리가 올 연말에 이제 달에 안착하기까지는 아직 많은 난관이 좀 남아 있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디 다누리가 무사하게 궤도에 안착을 해서 내년 새해에는 다누리가 보내주는 달 사진을 꼭 볼 수 있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토요 포커스는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